오랜만에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의 대표님이 1년에 2번, 그러게 아니면 말이에요. 3번 와주시는데 네. 이번에 불러주시니까 영광입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거의 한 반년 만에 네. 뵙습니다. 네. 항상 대표님을 뵐 때마다 이 AI 기술 트렌드는 또 세상에 한 번씩 계속 바뀌어갑니다. 아우 정신이 없어요. 요즘에도 많이 느끼세요? 그럼요. 아 맞다. 그 네. 챗 GPT 3.5가 대중에 공개된 지 딱 만 3년 됐더라고요. 22년 11월이었던 거니까. 그렇죠. 근데 초반에는 텍스트로 막 이런 것까지 한다. 그 다음에는 사진, 음악, 맞아요. 영상. 요즘에 대표님이 보시기에 가장 놀라웠던 거는 어떤 거예요? 최근의 변화 중에서? 그래도 지난 3개월 동안에 굉장히 와 이거는 불가능하겠다 못 쫓아가겠다 뭐 이런 거가 크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담은 그릇하고 사업적 변화에 해당이 되는 게 엄청 위협적이었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지난 한 석 달 동안에 제가 중국의 AI 기업들하고 미국의 AI 기업, 로봇 기업들을 다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 네, 방문했는데 그 경쟁하고 투자 치열함이라는 게 와, 그 뼈를 때리는데 그 충격이 너무 셌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AI가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이걸로 돈 벌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렇죠. 그 경쟁이 그 단계가 그 다음 단계에 넘어선 거죠. 거기엔 이제 각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있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중심에 이제 에이전틱 플랫폼을 만들고 에이전트라는 AI의 빌더를 만들고 이거를 여기저기 산업의 유즈 케이스를 발굴해서 막 쑤셔 집어넣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와 기술 이거 좋다 훌륭하다 이제는 그림도 잘 그리네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다 뒤집어 엎겠는데 그리고 이 뒤집어 엎는데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면은 이거 생존하기가 어렵겠는데 라는 거를 진짜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큰 변화였죠. 그러니까 기술을 담는 그릇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뭐 잠시 후에도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그 AI 거품론도 그렇고 빅테크들의 그런 일종의 이제는 돌려막기식의 투자까지도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돈이 될 것인가, 투자한 그 몇 배를 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또 이제 사업 최전선에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어떤 기술이 나왔대. 베오3가 나왔는데 그게 진짜 내가 찍은 것보다 더 훌륭하게 잘 만들어줘. 뭐 이런 놀라움에 해당이 되는 건 지난 3년 동안에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충분히 맞죠. 그러니까 웬만한 더 놀라운 게 나와도 그럴 줄 알았어. 이 정도는 해내야지라는 거에 가까운지도 몰라요. 맞아요, 이제. 혹시 나오면 그래 이 정도까지 난 올 줄 알았지. 또 몰랐어도 그래 이 정도는 기술이 아마 갈 거야 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에 대한 놀람이나 기술에 대한 모호성은 없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돈 버는 일과 비즈니스하고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혁신할까? 정말 그게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건가 하는 데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거죠. 빅테크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엔비디아가 GPU를 몇 개 팔았냐 뭐 이런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도대체 정말 AI가 돈 버는 방식은 뭐지? 얘가 그걸 해낼 수 있나? 그게 과거하고 많이 차이가 나나? 얼마나 혁신을 일으키지? 또 그런 것을 해내는 것이 초기 기술은 몇몇 천재가 해내거든요. 반도체도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위로 올라오고 LLM은 거의 끝났다고 볼 정도로 LLM의 경쟁은 개찐도찐이에요. 그 LLM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위에 VLM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다양한 모달리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소리를 듣기도 하고 음악을 생성하기도 하고 영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모달리티가 들어있다 해서 멀티모달 AI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신기하긴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아닌데 그럼 이걸로 어떻게 생존하고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을 충분히 회수할 만한 ROI를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뭔가 하는 거에 어마어마한 치열한 경쟁과 그다음에 투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LLM 모델은 또 솔트룩스의 루시아도 있고 그럼요. 이제 그거는 뭐 종이 한두 장 차이로 좁혀졌고 맞죠. 그걸 어떻게 이제 비즈니스화할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버린 AI에서 국가대표 AI라는 네. 거 5개 뽑고 이제 예. 매 반기마다 하나씩을 자르거든요. 근데 그거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소타의 95% 품질을 내는 거예요. 소타가 뭐예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해서요. 네. 굳이 우리말로 그냥 직역을 한다면 예술의 경지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전 세계 1등을 의미해요. 어떤 기술적인 거 뭐해서 기술적인 거에서 측정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빨라. 그럼 소타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스피드. 그래서 소타 SOTA라는 거는
정말 그 분야에서 제일 좋은 거를 소타라고 불러요. 영어식 표현으로. 네. 우리도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대표 AI라는 게 전 세계 최고의 95% 수준까지 우리가 가면은 돼라고 하는 거죠. 근데 1등의 95%까지 가면은 그 위에 한 4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1등하고 1등에서 95% 수준이면 변별력이 굉장히 크진 않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촘촘하게 다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LM 자체에 대한 순수 경쟁력은 거의 끝나고 거기 이제는 추론 기술이 얼마나 뒷받침될 수가 있냐. 활용. 추론이요. 추론이라는 거는 AI한테 질문하면 대답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숙고를 해요. 네. 혼자 생각하고 생각한 걸 자기가 다시 읽어보고 검증을 하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자기가 질문도 하고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답변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체인 오브 소트라고 얘기하는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도 깊게 고민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AI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전에는 기술이라든지. 프롬프터를 잘 써서 좋은 답변을 얻어내는 게 AI 시대 인간의 능력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다 해주잖아요. 너 이것도 궁금했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찾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너 이거 궁금해서 이걸 찾아봐서 내가 공부를 해봤더니 사실은 이게 답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답인 것들을 공부하고 났더니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바뀔 것 같아라고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AI 스스로가 고민과 고민을 해가지고서는 그 끝까지 가보는 거죠. 묻지도 않았는데. 묻긴 하죠. 출발점은. 그러니까 한 번 물어봤는데. 그렇죠. 그 예전에는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만큼 자세하게 쓰는 방법을 공부했다면 이제 그마저도 필요 없고 나중에는 뭐 ABCD로 보기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대충 써놓으면 근데 네가 얘기한 게 모호한데 그 이런 얘기야 저런 얘기야 저런 얘기야 중간에 자기가 생각하다 묻죠. 그럼 그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주면 계속 대화를 해나가면서 깊게 파고드는 거죠. 근데 이런 기술을 우리는 추론 기술이라고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 추론 기술이 LLM에 결합이 되면서 이제 AI 스스로가 문제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돼요. 이런 거를 이제 에이전트 AI의 핵심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다양한 모달리티라고 해서 텍스트만이 아니라 음성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표 차트도 읽고 하는 것들이 점점 결합되고 있는 거죠. 이게 그 활용하는 사람 측면에서 보면은 참 이게 인간의 존재가 정말 재밌는 게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놀라웠고 그 다음에는 이거 어떻게 배울까를 공부했는데 이제는 이거 클릭 딸깍하거나 이거 치는 것도 귀찮은 거야. 그래서 막 말로 하게 되고 알잘딱할센. 네가 알아서 딱 깔끔하게 좀 센스 있게 좀 해봐. 그럼요.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AI도 그런 식으로 추론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 추론의 영역으로 갖고 이거를 산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렇죠. 이제 이 지점에 와 있는 그 거고. 비즈니스 풀어내는 부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에이전틱 AI가 굉장히 큰 시장 임팩트를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에이전틱 AI라는 거는 일단 에이전트가 뭔지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에이전트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게 에이전트예요. 저도 에이전트고 대표님도 에이전트고 우리 집 강아지도 에이전트고 바퀴벌레도 에이전트고 물고기도 에이전트인 거예요. 그걸 다 우리는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기술적으로는. 네네네. 물고기도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짝짓기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자기 텃새에도 부리잖아요. 뭐 다른 물고기 오면. 막 밀어내고. 그렇죠. 그게 자신 스스로 의사결정에서 행동으로 옮겨서 목표를 도달하도록 하는 거죠.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제 AI도.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모든 생명체가 에이전트였는데 이제는 무생명체가 수학적 덩어리가 이제 에이전트가 된 거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존재가. 근데 이제 이게 큰 변화는 이 에이전트는 단지 LLM처럼 질문하면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업무라는 건 절차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방송을 찍는다 그러면 방송 주제를 잡고 그렇죠. 그다음 누구를 초청해서 뭘 할까라고 하게 되고 그럼 그분하고 대화 나눌 질문지나 아니면은 무슨 대본 같은 걸 만들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촬영을 할 때 뭐 촬영을 하는 PD님이 오시고 뭐 또 사회자가 있고 촬영 끝나고 나면 또 편집을 하고 편집 끝나고 나면 또 업로드하고 그런 프로세스가 있고 그리고 또 프로모션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이제 업무 프로세스잖아요. 이 업무 프로세스 전체가 자율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자율화와 자동화의 큰 차이점은 자동화는 원래 있었던 거를 절차대로 진행하는 거를 의미해요. 자율화는 그 절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 변수가 생기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서 그 과정을 변화할 수 있는 것까지 의미를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그래서 자율과 자동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자동주행 자동차라는 말 못 들어봤잖아요.
자동차죠, 자동차. 자동차죠. 네, 그렇죠. 예, 자동 주행 자동차는 쉽게 얘기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자율 주행은 스스로 판단하는 거. 그 오토매틱 기어가 지가 매뉴얼 스틱을 배워서 지가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판단하는 거니까 중간에 차선도 바꾸고 우회전도 하고. 그래서 차가- 이게 자율화와 자동화는 확실히 다른 거고 이제는 자율화로 가고 있고 수학적 덩어리가 자율화 에이전트가 되고 있고. 해내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제 잘 요즘 늘 얘기 나오는 것처럼 직업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게 기업들의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15,000명 이상 해고했고 또 2만 명 한다 그러고 소문에는 뭐 진짜 가봐야겠지만 아마존은 15만 명을 해고한다 그러고 그게 단순히 생산성이 높아져서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기업 문화를 바꿔버리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대해고의 시대. 피바람이 부는 시대.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업은 더 큰 혁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단순히 생산성 올라갔으니까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바뀌면서 그 일하는 방식과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만 남게 되는 거죠. 기업 안에는. 그런 혁신 가운데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고 무엇으로 돈을 벌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훨씬 예전 지난 한 6개월, 1년 전보다는 더 치열해진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요. 네, 더 치열해진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지르고 있는 게 우리가 거품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과도한 투자로 보여지고 있는 과격한 행보들인 거죠. 안 그래도 이제 그거를 네. 좀 여쭤보려면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론일지 뭘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그 AI 거품론에 대해서 지금 뭐 뉴욕 증시에서부터 특히 이제 주시장에서 뜨겁고 빅테크들은 거기에 대해서 100번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게 멈출 수가 없다. 네, 그럼 네. 여기까지 하고 그냥 뭐 2, 3등으로 해서 끝날 거냐? 아니다. 무조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현업에 계시는 이경일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일단 저는 전에도 여기 와서 제가 그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필연적 거품이다. 거품론의 필연성. 누구는 이제 거품인데 합리적 거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합리보다는 조금 더 광풍인 것 같아요. 이제 합리성은 좀 넘어섰다. 넘어섰죠. 예. 합리적이라는 건 그래도 논리적으로 이 정도는 수용할 만해. 예. 그리고 좀 힘들긴 하지만 이해는 돼.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게 합리성인 건데 합리성을 넘어간 거 와 이거는 위험한데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피할 수 없는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거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왜 필연적이냐? 거품 없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우리가 가져왔었던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큰 필연성이 있었던 혁신 과정을 보면 어김없이 제국이나 왕조의 몰락이 있었거나 또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었거나 예를 들자면은 경제적인 폭락이 있었거나 네네네. 와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사는 방식을 바꾸거나 사고 방식을 바꾸거나 기술을 진보시키거나 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AI는 거품이다 라고 정의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거품을 피할 수 있냐? 못 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거품이 꺼지면은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도대체 누가 이 거품에서 남아서 승자가 되거나 위너가 될 거냐는 거죠. 저는 위너 텍스 올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위너가 모든 걸 먹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너가 상당 부분을 먹고 새로운 승자가 될 건 확실하죠. 그러면 이게 99년, 2000년의 IT 버블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투자하는 방식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막 사람들이 끄집어내서 지금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어떤 파생의 파생 99년, 2000년 새로운 기술에 대한 버블이 합쳐진 것 아니야 이렇게까지도 이제 염려를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물론 거품의 한 가운데 있을 때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거품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 안 들어오고 일단 가지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다들 거품일지 몰라 논쟁이 뜨겁다라는 건 한쪽으로만 쏠려 있지는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실제로 대부분의 휴먼 애널리스트들이 거품이나 위험성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체가 없는 거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실제는 있죠. 실제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똑같이 생각할 텐데 저도 닷컴 버블 때 그 솔트룩스를 창업을 했으니까 닷컴 때문에 설립한 건 아니지만 근데
닷컴 버블의 유형 중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세 가지 축을 보면 첫 번째는 닷컴 버블은 그 실체 없이 닷컴이란 이름과 그다음에 진입 장벽이 없이 우죽순 생겨나는 기업들에 의해서 과도하게 투자되는 시기였어요. 그죠. 그냥 .net, .com 이름만 붙이면 그렇죠. 막 그리고 투자금 몰렸으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우린 이런 걸로 돈을 벌 거야 라고 하면 그냥 돈이 몰리는 거였죠.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말만 하면. 네. 말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가장 닷컴 버블 중에서 기술적 실체는 있었지만 완성도가 떨어졌었던 예를 들면 인터넷 전화 서비스 같은 새로운 것들. 기술, 다이얼패드. 물론 그 수년 후에 나오긴 했으나 너무 앞서갔었죠.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다 쓰죠. 요즘은 애플에서 아이폰으로 전화하면 웬만하면 한번 걸었었다 그러면은 그냥 통신망을 타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그냥 인터넷 데이터로 해서 전화가 가죠. 페이스타임이라고. 페이스타임, 예, 그렇죠. 카톡 그냥 전화 이런 거. 선택을 안 해도 페이스타임으로 가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런가요? 품질도 좋아졌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일상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년 걸린 거예요. AI는 좀 더 빨라지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실체가 있다라는 얘기는 돈을 버는 주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랑 가장 큰 건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아요. AI로 돈을 벌거나 AI 기술 갖고 경쟁을 하는 회사들이 미국에 스타트업이 많다라고 하고 거기에 투자가 모이는데 큰데 돈이 더 많이 모여서 그렇지 쉽게 진입을 해서 쉽게 사업을 하고 누구나 사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뭐 구글이나 오픈 AI를 이겨보겠다. 꿈꾸기가 사실은 이제는 쉽진 그렇죠. 않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빌부터 먹으면서 뭔가를 해보겠다. 토큰 값 내고 거기 있는 걸 API로 사용을 해서 우리는 서비스를 더 잘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매 분기마다 수백 개씩이 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제조업자 있으면 우리는 거기까지 도매로 떼와서 소매로 판매해 볼게요라고 하는 중간 서비스 업체들 수백 개씩이 없어지고 있죠. 없어져요. 아예 망하는 그냥 거죠. 걔네 거를 사서 쓰느니 그냥 구글 제미나이 내가 직접 쓰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쓰면 사실은 되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이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B2B에 집중을 하고 네. 있고 오픈 AI에 있는 흔히 말해서 AI 기능을 가져다 써요. 그걸 토큰 값을 지불한다 그래요. 코파일럿 같은 거요. 네네. 그래서 그 사용하는 API 비용을 지급을 하는 거를 토큰이라고 하는 단위별로 비용을 지급을 하거든요. 네네. 토큰 가격을 지불하고 API에 있는 AI 기능을 가져다가 내가 아이디어를 보태가지고서는 고객은 이런 걸 좋아할 거야라고 붙여갖고 판단 말이죠. 네. 퍼플렉시티도 그걸로 성공을 했던 거예요. 예. 예, 검색이라는 기술에다가 음. 챗GPT를 갖다 붙이고 제미나를 갖다 붙여서 성공을 한 사례인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챗GPT를 만들고 있었던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거 하는데 돈 될 것 같네? 우리가 해버리지 뭐 하고 넣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점점 이런 회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최근에 아까 이제 기술적으로 최근에 뭐가 큰 하슈였냐? 그럼 네. 에이전트 빌더예요. 에이전트 빌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우리 에이전트를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하는 회사들이 우죽순 생겼었거든요. 아하.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드릴게요라는 회사가 많았는데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오픈 AI가 다 에이전트 빌더라는 걸 만드니까 그렇죠. 에이전트 만들어주는 회사 필요 없어요. 우리 거 그냥 쓰면은 고객 여러분 모두가 에이전트를 스스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파워포인트 만들듯이 워드 작성하듯이. 에이전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네. 업무 프로세스나 일하는 것을 여러 AI가 협력을 해가지고선 그 전체를 자율화하도록 하는 거를 프로그램 코드 한 줄 안 짜고 그냥 드래그 앤 드롭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예 별도로요. 별도로 심지어 예약도 하고 예약 확인도 하고 뭐 그거를 음성으로 바꿔갖고 전화도 넣어주고 하는 거를 에이전트 빌더라는 걸 통해서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제미나이 안에서 에이전트 모드 뭐 이런 거랑은 다른 거. 다른.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입을 해버리니까 시장이 이제 파괴되고 에이전트로 돈을 벌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갑자기 무너지고 투자 못 받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봐왔었던 거품하고는 너무 많이 양상이 다른 거예요. 예전의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진입장벽이 낮거나 또는 무모하게 우후죽순 다양한 그 플레이어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고 진심을 다해서 했지만 잘 안 되기도 하고 또는 운이 좋아서 성공하거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엉켜 있었다면 네. 이제는 운이 좋거나 혹은 사기를 치거나 하는 것들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다 들통나거나 생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장의 임팩트가 훨씬 파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인 창업이 가능한 시대. AI로 뭐 어떤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1인이서 창업을 해서 최소 인력 가지고 그 유니콘 기업 누가 나오느냐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되긴 할 거예요.
내가 AI 서비스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1인 창업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오히려 요즘 가고 있는 건 AI는 갖다 쓰고 내가 전통 산업이나 더 창의로운 사업을 파괴를 하겠다라는 데서 오히려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AI 기술을 이용을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대기업 대표님들 계신 데서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엄청 충격을 받던데 대표적인 사례가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는 전통이 아니죠. 지난 2, 3년 동안 쏟아왔었던 AI 기업에는 더 이상 투자를 잘 안 해요. AI 기술 기업에게는. 최근 들어서 투자하는 큰 트렌드 중에 하나는 오히려 AI 기술을 활용해서 전통 산업을 혁신하려고 하는 곳들에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AI 기술 자체보다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따라가기 힘들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건데 대표적인 사례가 AI driven 또는 AI enabled roll up business라는 걸 해요. 그걸 이제 우리 청취자들이 검색해 보면 되는데 좀 어렵죠. 어려워요. AI가 가능하게 만든 roll up. roll up이란 건 뭐 우리말로 말아 올리는 느낌이지만 네. 그 영어 표현은 끝장낸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음. 끝판을 본다. 그러니까 그 roll up은 어디서 난 거냐? 원래 코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던 말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동네마다 회계사무소 하나씩 다 있거든요. 예. 세무사무소나.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 뭐 1인, 2인 있는 세무 혹은 회계사무소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몇만 개가 되지 않을까요? 많을 거예요. 네. 뭐 세무사 사무소. 세무사 네, 사무소, 그쵸. 뭐 회계사무소 뭐 이런 데 자영업자들도 그런 분들하고 지금 많이 하니까. 많이 하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한 분이서 하거나 두세 분 모여서 하거나 이런 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큰 데라고 해봤자 수십 명 있는 정도일 예, 거예요. 예. 정말 큰 그 상장사나 대기업들 하는 데가 아니라면. 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너무 재미난 트렌드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거대 벤처 캐피탈과 PE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미국 전국에 있는 직원 수 한 10명에서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세무나 회계 사무소 수백 개를 인수해버려요. 예. 그 잘 이해가 안 되죠? 조그마한 그 세무사 사무소를. 네, 인수를 해요. 그리고 인수하고 세무회계하거나 감사보고서를 쓰거나 듀딜리전스 하거나 뭐 처리하는 것도 일일이 사람이 다 하고 엑셀하고 뭐 ERP에다 넣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이거를 AI 에이전트로 전체를 표준화시켜버려요. 기장해준다고 하는 거. 기장하는 거 포함해서. 그걸 다 그냥 AI에다 쫙 넣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AI로 그걸 하도록 바꿔버려요. 그럼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이 맨 처음엔 거부감이 있겠지만 그걸 도입하면 옛날에 ERP 도입하고 기장을 ERP에다 하는 초기처럼 가르쳐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인수를 해서. 그게 한 1년, 2년 이렇게 지나고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회계사무소 수백 개가 하나의 AI 플랫폼하고 시스템으로 표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표준화가 되니까. 네네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전기란 에너지로 모터를 써갖고 자동차 같은 예를 들어 포드 같은 형태의 네네네.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그렇죠. 그리고 비용을 낮췄다. 배량 생산하고 품질을 높였다 그래요. 다 맞는 말이에요. 네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표준화였어요. 표준화. 그 표준화가 뭐냐면 컨베이어 벨트로 지나가면 옛날에는 자동차 하나 놓고 사람이 하니까 조금 수치 다르면 지가 툭툭툭 해갖고 박아놓기도 하고 모양 바꿔서 넣으면 돼요. 근데 이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면은 모든 부품이 딱 표준화가 돼 있고 그렇죠. 정밀해야지 타다닥 맞추면은 끝에 가서 품질 좋은 게 나니까. 그래서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였었던 그 핵심에는 표준화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뭐냐면 물리적인 제조업에서 표준화였어요. 근데 이제 뭐가 바뀌게 되면은 지적 노동의 표준화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지적 노동이 표준화가 된 적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소프트웨어 산업이에요. 저도 소프트웨어 분야만 30년을 있었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자면 대표님께서 무슨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좀 팔렸어요. 네. 그럼 3, 4년 지나면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만들었던 사람이 퇴사를 했어요. 그럼 새로운 사람 뽑았잖아요. 네. 그러면 소스 코드랑 이런 거 좀 우리가 이런 고객에 여기서 업그레이드 해야 돼. 이제부터 네가 만들어 라고 딱 건네주면 개발자의 10명 중에서 9명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고? 이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더 비용도 싸고 더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거의 모든 개발자들이 그래요. 네네네. 한 5년, 6년 지나고 나면 이건 못 써요. 지금 다시 만드는 게 더 좋아요. 라고 과거의 얘기해요. 소프트웨어 시대는. 지금도 대한민국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진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에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가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코드 짜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짠 그거 내가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냥 새로 하는 게 더 빠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 시키잖아요? 그럼 네. 더 빠르고 더 품질 좋고 안 그래요.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것 뿐인 거죠.
근데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짜주는 코드 어시스턴트를 도입해서 해버리니까 뭐가 되냐면은 이 코드 어시스턴트가 코드 스타일하고 코드 작성 방법하고 규정을 표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거기에 들러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로 마이크로소프트든 어디든 개발자들을 해고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규격화 안 되던 걸 규격화해버리는 표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개발까지. 3년에서 5년 지나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거를 짠다고 하도 표준화가 똑같은 되니까 거네요. 다시 짜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위에서 새로운 것만 추가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건물의 뼈대는 다 똑같이 세워놓고 그 안에 인테리어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보다는 건물을 지어놨는데 건물 한 층을 더 올려야 돼요. 그리고 벽에 외장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근데 그동안 지적 노동한테 그거 안 돼요. 다시 이거 지어야 허물고 되겠었네. 제가 다시 이거 견적 넣어드리고 하는데 한 층 더 올리는 것보다 다시 쌓아 올리는 게 품질도 좋고 지금 시대에 더 맞아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과거에는. 지적 노동에 해당이 되는 거는. 그래서 그럼 우리 헐고 다시 집시다 했는데 이제는 AI가 들어가서 건물을 짓고 나면 우리 한 층 더 올리고 외장 바꾸자. 라고 하는 것이 표준화되어 있는 거에서 건물을 헐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지적 노동을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개의 회계사무소나 뭐 이런 데서는 각각의 머리로 하고 각각의 엑셀이나 뭘 하니까 결과는 비슷할지 몰라도 일하는 방식은 다 달랐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익숙한 사람이 더 잘했고 그리고 어느 한 회사의 그 회계 기록을 10년째 해왔던 사람은 눈 보면 딱 하니까 더 그쵸. 빨리 할 수 있을 그쵸.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이 퇴사를 해버리면 10년치를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뭐 바쁜 거죠. 근데 이 전체를 AI로 해서 하면은 100개 회계사무소에 일하는 방식이 모두 다 표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소프트웨어하고 똑같이. 과거에 뭐 들어오면 공부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이건 이 방식으로 안 돼요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그런 것처럼 지적 노동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개를 인수한 회사들에서 어떤 형태로 일을 하게 되냐면 한 1, 2년 지나게 돼요. 그럼 표준화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모든 일에서의 인간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거나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인간이 부품이 돼서 막 갈아 끼면 되는 거예요. 더 일 잘하는 사람으로 더 싼 사람으로. 화이트 칼라들이 더 먼저. 그렇죠. 그게 지금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똑같은 분야가 모든 분야에 일어나고 있어요. 또 다른 굉장히 큰 혁신과 변화 중에 하나는 AI가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디맨드를 아예 제너레이션을 해버려요. AI가 존재하지 않았던 수요를 생성해버려요. 없었던 수요를 만든다고요? 네. 원래 디맨드 제너레이션이란 말은 오래된 마케팅에서 늘 해오던 말이에요. 네. 세상에 원래 잠재됐던 수요가 있는데 사용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을 것뿐이야. 그때 예를 들자면 일론 머스크가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딱 내놓고 스티브 잡스가 예를 들면 아이팟을 딱 꺼냈으면 그때서야 이제 사람들을 깨닫고 그 수요를 발굴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거를 위대한 누구의 선각자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AI가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요? 저 그 사례도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기 방송 보시는 분이 투자자들에 관심 많으니까 M&A 비즈니스를 볼게요. 네네. M&A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저희 회사도 M&A를 몇 개 했지만 M&A를 한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런 회사 우리가 인수를 하고 싶고 이런 방향성에 우리가 전략을 가져가려면 이런 회사가 필요해. 라고 해서 제시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걸 누구 하냐면 뭐 KPMG라든지 액센처라든지 이런 데다 이제 맡긴단 말이죠. 네네네. 블룸버그나. 그러면 이들이 조사를 해갖고 롱리스트를 한 걸 가져와요. 예, 고객님의 M&A 타겟을 해볼 만한데 이런 100개가 있습니다. 여긴 이런 장치 있고 재무제표는 있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리더십은 어떻고 등등을 얘기를 하죠. 그럼 좋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타겟 10개를 한번 선정하죠. 그래서 스튜어드 리스트를 선정을 해요. 그러고 나면은 그 살 때 바이어라고 할게요. 그 기업을 살 바이어하고 협의된 대행자가 그 기업들을 방문해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럼 제안해서 이제 당신네 회사를 살 때가 있는데 어쩌죠. 또는 그 반대인 데도 있어요. 살 회사가 먼저 회사를 내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그 중간에 있는 거강꾼이 가져가서 잘 포장을 한 다음에 이걸 살만한 회사를 찾아가죠. 네. 그리고 나서 제안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두 가지가 M&A 케이스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AI가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 이상의 기업을 쫙 조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팔만한 회사를 뽑아내고 두 번째 이거를 살만한 회사도 찾아내요. AI가. 그다음에 그 살만한 회사는 한 번도 M&A를 할 생각이 있었던 회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당신네 회사가 살만한 회사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갖고 오히려 M&A를 생각도 안 했던 살만한 회사에다 던지는 거죠. 제안까지. 그렇죠. 이 회사를 사면 너희들 비즈니스가 더 커질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원래는 M&A나 그런 회사를 살려고 생각도 안 했던 회사가 딱 보고 나면 이제 그래? 이 진짜 그렇게 했는 걸 하고 디맨드가 수요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회계사무소나 이런 데서 기껏해야 해볼 수 있는 게 뭐 컨설팅 회사 10개, 20개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게 다 돈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막 6개월, 1년 동안 M&A 조사하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수만 개의 회사를 수천 개의 회사에다가 팔 수 있는 걸 정리하고 조사를 해가지고서는 오히려 거꾸로 그런 수요를 생성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AI 시대는 어떻게 미래를 보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파이가 똑같은 데서 시장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수요를 AI를 통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그럴 수 있는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들이 어쩌면 승리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없던 수요도 창출해내는데,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듣다 보면은 앞에서 말씀해주신 회계사, 회계법인, 그리고 이번에는 그 M&A 중개하는, 뭐 이것도 이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도 막 이렇게 했었던 건데 다 망하겠네요. 기업은 안 망하죠. 그러니까 기업은 그걸 활용할 수 있고. 고객을 가지고 있으니까 망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게 회계사무소나 법률사무소나 이런 전통산업 컨설팅 회사들이 자기 의지를 갖고 AI를 도입해서 그걸 통해서 혁신을 해서 생산성을 올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AI 회사나 PE들이나 자본들이 그런 회사를 흡수를 M&A를 하면서 거기다 AI를 깔아줘서 생산성을 높여버리는 거지, 1, 2년 동안에. 그러면 보통 회계사무소 기껏해야 뭐 한 10% 영업이익 나는데 예. 그 영업이익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개의 회계사무소를 인수를 해서 그걸 합쳐버리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 지역마다 다 기반이 있는 거니까. 회계사무소는 다 지역마다 지역 기업들하고 그쵸. 협력을 하고, 미국이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거점에다 신고를 하잖아요. 예. 주마다 또 다르고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걸 그렇게 인수를 해서 합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시스템을 깔아버린 시스템에서 운영을 하고, 운영해서 영업이익을 10%에서 40%로 늘려버리고, 어떻게? 사람을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그러면 뭘 사는 거냐? AI를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고객을 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신문 보급소나 우유 보급소처럼 그 영업망 역할만 해. 중간에서 딱새는 다 할 테니까 찍새만 해. 뭐 이럴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면서 그 중심이 AI가 교체되는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현황이, 많은 분들은 뭐 엔비디아가 여전히 투자가 될 만해 안 될 만해, 뭐 과도하게 투자된 거 아니야, 오픈 AI는 적자가 더 길어진다고 하고 올해도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는데 거품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관점은 거품이 맞는 거죠. 근데 그 밑바닥을 흘러가는 거는 이 거품 속에서 진짜 돈 버는 방식하고 시장을 파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AI로 뭔가를 개발하던 기업들도 AI 개발자들을 이제 내보내고 있다, 퇴사시키고 있다. 그게 심지어 아마존, 오프라인 매장까지도 막 이렇게 이어졌었는데, 머지않아 딜로이트나 뭐 PwMG 뭐 이런데 회계법인들도 사람 내보낸다라는 소식이 머지않아 들릴 수도 있겠네요. 야, 이거 무섭다. 근데 이게 또 어마어마한 그 없던 시장이 또 커질 수도 있으니까 뭔가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마존이나 쿠팡을 보면 최근 들어서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서 얼마나 많이 이마트나 롯데마트 가서 장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10명 중에 한두 분이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오프라인 잘 안 가니까. 온라인에서 구매하는데 그거에 대한 신뢰감이 쌓였죠. 예. 옛날 같으면은 음식을 어떻게 가서 직접 손으로 골라서 사야지. 그렇죠. 라고 하는데 실제로 배송 오는 게 품질이 더 좋아요. 그렇잖아요, 현재 상황이. 그렇죠. 아니 뭐 반품시켜버리니까. 반품시켜버리니까 네. 바로. 그러니까 그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되게 중요한 말이세요. 반품시켜버린다는 게. 그게 일하는 방식하고 문화를 바뀌어버리는 건데, 내가 가서 매장에 가면 거기 그럭저럭밖에 없는 물품들이 있으면 그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골라왔기 때문에 그걸 내가 책임을 져요. 네. 근데 온라인 세상이 되면 그게 음식이 됐든 뭐가 됐든 품질이 나쁘면 그냥 반품해버려요. 그조차도 무료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밸류 체인 전체에서 품질을 올리는 게 누구의 책임이 돼버렸죠? 기업. 공급업체의 책임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사용자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단 3년 만에 4년 만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가속화가 되기는 했지만,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모든 지적 노동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그 정도 임팩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말씀드리기, 내가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을 투자해 갖고 엔비디아를 살까, 솔트룩스를 살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살까 하는 고민보다 그 밑에 흘러가는 것은 더 어마어마한 큰 변화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거는 상장된 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뭐 회계사무소 그렇죠. 뭐 M&A 하는 그 중개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많이 안 보였던 안 거죠. 보이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여유자금이 있는데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될까 하는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분 중에 의사도 있을 거고 선생님도 있을 거고 회계사도 있을 거고 그냥 요즘 얘기되고 있는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서울의 자가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부장님이실 수도 있고 네. 그 밑에 있는 차장님이실 수도 있잖아요. 영업을 하고 있는. 네. 그 모든 업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직업에 영향을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대부분이 지금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 어마어마한 변화하고 그다음에 경쟁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생존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미국에 가면은 진짜 실리콘밸리에 있으면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중국도 비슷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투자하려고만 생각하는 거지 그 밑바탕에 흘러가는 그 변화는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그 말 그대로 롤업 해버리는 끝장내버리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대기업들은 이미 막 눈여겨보고 있을 거고 그 롤업을 당하는 당사자가 돼버릴 것인가 시장을 롤업 해버릴 것인가를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솔트룩스도 그런 쪽으로 막 보고 계시겠네요. 그럼요. 네, 그러고 또 거기에 승부를 걸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또 보이지 않는 이슈다 보니까 그렇죠. 를 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죠.